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40대 현직 교사가 8살 김하늘 양에게 흉기를 휘둘러 하늘 양이 숨졌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안전해야 할 학교에서 그것도 교사에 의해 어린 학생이 희생을 당하면서 차마 말로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의 참담함이 우리 학부모와 학생들 그리고 다른 교사들을 짓누르고 있습니다. 오늘 시시각각에서는 이번 사건이 발생한 원인은 무엇이고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함께 논의해봅니다. 이 시간 함께해 주실 분들 소개해드립니다. 강영미 참교육 학부모회 회장 자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소영 대전 교사노조 정책실장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도선 한남대 경찰학과 교수 자리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백승진 교육정책 디자인연구소 정책위원장 자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준비한 영상 보시고 토론 이어가겠습니다. 어떤 아이든 상관없다. 같이 죽을 생각으로 맨 마지막에 가는 아이에게 책을 준다고 시청각실에 들어오게 하여 목을 조르고 칼로 찔렀다는 진술입니다. 초등학교에서 구할 수 없는 시칼로 한 일 때쳤는데 어떻게 그게 계획 살인이 아닐 수가 있습니까? 강력한 처벌은 무조건 필요합니다. 당사자 대면 조사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당사자 해당 교사가 매우 불안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학교 관리자가 간접적인 소통을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해서 초등학교 1학년 8살 어린이가 학교에서 그것도 선생님으로부터 살해를 당했다는 거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또 준비한 흉기로 지나치게 잔혹하게 여러 차례 공격을 했습니다. 이도선 교수님, 네. 이제 고작 8살밖에 되지 않은 어린 아이였는데요. 네. 왜 이렇게 잔혹한 범죄를 저지른 건가요? 혹시 사이코패스는 아니었을까요? 우선 그 초기에 경찰이 확보한 그 피의자의 진술 일부만 지금 현재 알려져 있기 때문에 지금 피의자가 어떠한 동기로 이러한 범행을 저질렀는지에 대해서 여기서 함부로 말씀드릴 수 없는 그런 조심스러움이 있음을 먼저 좀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일반론적으로 다만 말씀을 드리자면 아마도 일정 기간 내에 좀 내재되어 있는 뭐 분노, 증오 또는 화 이런 것들이 통제되지 않은 어떤 심리적 기제가 한계에 다다른 공격적이고 폭력적인 행위를 제어할 수 있는 한계에 다다른 상황에서 일어난 그런 끔찍한 그 상황이었다고 판단이 되고요. 일부 언론에서나 이렇게 알려지고 있는 그 피의자의 뭐 우울증, 뭐 이런 정신적인 어떤 마음 건강 치료를 본인이 받으려고 했던 의지도 보이는 점으로 볼 때 단순히 우울증이 이 1학년 학생을 잔혹하게 살해한 직접적인 동기라고 말하기에는 분명히 한계는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8살 아이가 이제 마지막까지 학교에 남아 있는 아이를 또 노렸다는 점이 사실은 이게 계획적이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도 좀 드는데요. 강영미 회장님, 이런 생각도 듭니다. 학교가 굉장히 저학년이어도 어쩔 수 없이 학교에 남아 있게 하는 그런 학부모들의 좀 또 안타까운 상황, 이런 상황들이 이번 사건에 굉장히 많이 투영이 돼서 학부모님들이 더 많이 힘드신 것 같습니다. 어떠십니까?
네, 저도 초등학생 학부모고 돌봄 교실을 보내본 경험이 있는데요. 학부모들은 우리 아이가 어쩔 수 없이 그 상황 때문에 가장 먼저 등교를 하고 가장 늦게 하교할 때 정말 가슴이 많이 아픕니다. 요즘은 맞벌이 가정이 많기 때문에 학부모들이 국가가 책임지는 안전한 돌봄 시스템에 대해서 계속해서 요구를 해왔었고요. 특히 학교가 가장 안전한 곳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돌봄에 대해서 무척 신뢰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교실에서 끔찍한 일이 벌어지리라고는 전혀 상상을 못해서 학부모들의 충격이 너무나 크고요. 불안감, 우울감, 분노도 굉장히 높은 상황입니다. 네. 그런 분노가 이제 어떻게 보면 학교와 그 왜 이런 사건을 막지 못했냐라고 하는 어떤 교육 당국의 비판이 지금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우리 박소영 실장님, 오늘 자리가 사실은 쉽지 않은 자리였을 것 같아요. 뭐 출연을 반대하시는 분들도 있었다고 들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연을 결심하신 좀 계기가 있다면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먼저 안타깝게 희생된 하늘이의 명복을 빕니다. 그리고 유가족 분들께도 깊은 애도의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한마디 한마디가 굉장히 조심스러운 상황이라 많이 고민을 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네, 하지만 학교에서 학생이 희생이 되었습니다. 이런 일이 두 번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제대로 된 대안이 마련이 되어야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따라서 그 학교 현장을 가장 잘 아는 교사로서 의견을 보태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사건은 심각한 정신질환을 가진 교사가 벌인 참극입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우울증과 구별되지 않고 뭉뚱그려져서 보도가 되다 보니까 정신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선생님들 모두가 지금 잠재적인 범죄자로 취급이 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현상은 또 다른 부작용을 낳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바로 잡아야 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출연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아까 이도순 교수님께도 말씀하신 것처럼 그 우울증이라는 그 우울증을 이번 사건의 원인을 모르는 건 굉장히 위험한 것 같습니다. 예. 전국적으로 뭐 굉장히 큰 충격을 지금 몰고 온 그런 사건입니다. 우리 사회에 던져진 굉장히 큰 충격인데 이런 충격이 우리 사회를 좀 더 발전시킬 수 있는 원동력으로 삼아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백 위원장님 어떻게 좀 생각하시는지? 네, 사실 이번 사건을 단순한 우발적 사고로 생각하고 넘어가서는 안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교육 당국은 물론이고 또 학교, 선생님들 그리고 우리 사회가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학교가 정말로 안전한 공간인가, 그리고 가장 믿었던 선생님과 함께 있을 테니까 가장 안전할 거야라고 믿었던 통념이 무너지는 것을 사실 저희가 목격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번 참극은 어쩌면 학교라는 공간과 그다음에 교육 시스템 또 우리 사회의 안전망이 학생의 건강과 안전을 제대로 지켜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 모두가 성찰해보는 그런 계기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편으로 교사들도 사람인지라 다른 직업과 마찬가지로 정신적으로 또 신체적으로 고통을 호소할 수밖에 없는데요. 학생들과 매일 얼굴을 맞대고 상호작용을 해야 되는 그런 직업의 특성상 교사들의 정신적, 신체적 건강에 대해서도 사회적으로 또 우리 교육 당국이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야 된다라는 점을 환기시킨 그런 사건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번 사건이 무언가를 바꾸게 되는 계기가 되려면 일단 이번 사건에서 과연 드러난 문제점은 무엇이었는지를 좀 더 면밀하게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는 그럼 이번 사건이 왜 일어났고 왜 막을 수 없었는지에 대해서 좀 조목조목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번 사건에서 많은 분들이 의아해하는 게 이 가해 교사가 질병으로 6개월 휴직이 필요하다. 그래서 의료진의 진단서를 받아서 6개월 휴직을 냈습니다. 그런데 불과 휴직된 지 20여일 만에 다시 일상생활이 가능한 상태다라고 같은 의사에 의해서 앞뒤 다른 소견을 내려서 조기 복직 신청됐고 교육청이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이 상식적으로는 잘 이해가 가지 않는 상황인데요. 이걸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실장님? 저도 그 점이 매우 의아합니다. 그 기사에 따르면 가해 교사는 주요 우울, 그러니까 일반적인 우울과는 다른 심각하고 지속적인 우울증을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 질병휴직 신청 시에 가해 교사가 제출한 의사소견서에는 최소 6개월 안정 가료가 필요하다라고 적혀 있었지만 20여일 뒤에는 복직 신청을 위해서 제출한 그 의사소견서에는 증상이 거의 사라져 정상 근무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라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전문가들도 매우 이례적이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분명히 6개월 정도의 치료가 필요하다라는 것은 상당히 질환이 정도가 심각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데 단지 한 달도 아니고 20여일 만에 다시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이 저희가 받아들이기도 좀 어렵잖아요. 그리고 또 다른 전문가분들은 이 역시 통상적인 상황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이를 바탕으로 생각해 봤을 때 저는 진단서에도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학교 입장에서는 그 전문가인 의사가 정상 근무가 가능하다고 판정을 내려주었는데 너 아니야라고 이렇게 거부하기에는 좀 부담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좀 더 정확한 진단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면 당연히 복직이 불가능했을 것이고 그렇다면 상황이 좀 달라질 수도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정확한 진단이 좀 필요하지 않았나라는 굉장히 큰 아쉬움이 드는데요. 이와에 관련된 정보는 추후에 수사라든가 아니면 언론을 통해서 더 알려진 부분이 있으면 더 이제 추가로 논의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사의 진단만으로 이게 이제 복직이 가능한 이런 어떤 제도의 문제도 있지 않을까요, 백 위원장님? 그러니까 제도나 이제 시스템에서의 허점이 좀 있는 건 사실입니다. 국가공무원법 제73조 2항과 3항에 따르면 휴직 기간 중 그 사유가 없어지면 30일 이내에 임용권자 또는 임용재청권자에게 신고해야 되며 임용권자는 지체 없이 요새 임용권자는 교육감이 됩니다. 지체 없이 복직을 명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30일 이내에 복귀 신고를 하게 되면 당연히 복직이 되게 됩니다. 가해 교사의 경우에 일상생활이 가능할 정도로 회복되었다라는 의사의 진단서를 학교에 제시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휴직의 사유가 소멸되었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그러니까 교육청과 학교는 법령에 따라서 복직을 명하게 된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다만 여기서 좀 저희가 상당히 아쉬운 부분은 가해 교사가 수년간 비슷한 질환 증세로 휴직 또 병가를 반복을 해왔었고요. 그 일수가 상당히 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지난 12월 9일에 6개월의 질병휴직을 신청했거든요. 근데 21일 만에 복귀를 신청했다라고 했을 때 일단은 질병휴직은 질병휴가와는 별개입니다. 질병휴가는 최대 2개월까지만 가능하지만 질병휴직은 그 이상도 가능합니다. 다시 말하면 휴가로서 해결이 안 되는 그 정도의 질환이 있었는데 이것 때문에 질병휴직을 신청했음에도 불구하고 21일 만에 복귀했다라고 하는 것은 학교에서 이것을 좀 판단할 때에 너무 안일하게 판단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질병휴직위원회라는 게 있거든요. 교육청에서도. 그러니까 학교가 요청을 했을 때에 이 교사가 질병휴직의 사유가 소멸되었는가 여부를 판단하고 정상적으로 학교에서 근무할 수 있는가를 이 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질병휴직위원회를 제대로 거쳤는가 하는 점이 이 시스템상의 허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이걸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어쩌면 그냥 학교장은 교육청에서 복직을 명했으니까 그냥 받아준다라고 그렇게 된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질병휴직위원회에서 의사의 진단서뿐만 아니라 동료 교사라든지 아니면 학부모라든지 이런 위원회가 꾸려져서 이 교사의 정확한 상태를 좀 다시 한번 파악해볼 수 있었다면 그렇다면 좀 다른 결과가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아쉬움이 있는 거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위원회라고 하는 건 책임을 분산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 강력한 권한을 가질 수도 있는 그런 기구입니다. 그러니까 의료 전문가라든지 그다음에 동료 교원의 어떤 평가라든지 또 관리자의 관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충실히 반영될 수 있는 위원회를 제대로 거쳤다면 쉽게 복직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저희들의 생각입니다. 또 한 가지 쟁점으로 보이는 것이요. 이제 범행 전에 이 가해 교사가 동료 아까 영상에 나왔지만 동료 교사의 팔을 꺾거나 심지어는 헤드락을 걸거나 컴퓨터 집기를 파손한다든지 이런 좀 교사로서 상식적이지 못한 일반인으로서도 그렇죠. 예, 상식적이지 못한 여러 차례 이상 증후를 보였음에도 이 직권휴직 같은 어떤 강제적인 분리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단 말이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아쉬움이 많이 남는데 회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셨어요? 네. 네,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앞뒤 다른 소견서를 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수년간 학교에서 여러 문제를 일으킨 걸로 알고 있고 또 특히나 작년 하반기에는 거의 80일 정도 거의 출근을 제대로 못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갑자기 12월에 멀쩡해졌다. 이건 누가 봐도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잖아요. 그리고 복직을 할 경우에도 아이들을 위하는 교사라면 좀 학기 단위에 맞춰서 일정을 결정한다고 들었는데 갑자기 12월에 복직을 한다는 것도 석연치 않은데 이것을 그냥 간과하고 매뉴얼대로 조치했다? 이것은 좀 무책임한 태도라고 보고요. 그리고 대전의 질환교환심의위원회 규정을 살펴보니까 직권휴직 조항이 있더라고요. 근데 교육청마다 민원을 감수하면서도 직권휴직을 내린 사례들이 있습니다. 대전교육청이 정말 이 해당 교사의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였다면 얼마든지 그 직기 파손과 폭행 이후에 즉시 분리하거나 업무 정지를 할 수 있었다고 보거든요. 의지만 있으면요. 그리고 저는 같은 교무실에서 생활하는 교사들도 굉장히 공포스러웠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신을 위로해주러 다가온 동료 교사의 목을 조르고 팔을 꺾고 이런 정도의 심각한 폭력을 저지르는 사람이라면 더 약한 아이들에게는 안 그러겠습니까? 그런데 교육청은 이 사안으로 학교를 방문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교사와 면담을 직접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사건 브리핑을 하면서 작은 소동이었다고 일축했습니다. 목을 조르는 행위를 하는 사람은 살인의 가능성이 높다고 전문가들이 지적하고 있음에도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고 사실상 방치했다는 생각이 크고요. 이도순 교수님, 그러니까 이번 사건이 어떤 여러 차례 이상 징후가 있었다. 그럼에도 막지 못했다라고 하는 건 분명히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거든요. 먼저 전문가로 보실 때 어떠십니까? 우선 그 학교의 관리자분들이나 동료 교사분들은 사실은 이런 이상 징후나 이상 행동에 대한 전문가적인 판단을 할 수 없는 그야말로 뭐 교육행정 책임 또는 동료로서의 어떤 이 정도의 어떤 식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좀 근본적인 대책부터 돌아봐야 되지 않나. 사실은 교사는 교육과 진로 지도에 한정이 돼야 될 것이고 그리고 각급 학교에는 교육행정실이라고 해서 뭐 급식, 시설, 안전 등에 대한 업무들을 하고 있는데 이제는 우리가 치안이 굉장히 좋은 대한민국이긴 하지만 학교의 모든 안전, 뭐 급식 안전, 시설 안전, 화재, 폭력, 교사의 안전, 학생의 안전을 돌볼 수 있는 그런 직렬, 뭐 가령 예를 들자면 좀 가볍게 즉각적으로 조치할 수 있는 건 총경찰을 배치한다든지 혹은 교육부, 교육청 산하의 특별사법경찰. 사실 우리 시청자분들이 가장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예는 우리 역에 가보면은 국토교통부, 철도경찰이라는 조끼를 입은 특별사법경찰이 존재합니다. 철도 역사 내, 또 객차 내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위해 요소들을 소위 말해서 사법경찰 권한을 주는 것이죠. 체포할 수 있고 수사할 수 있고 검찰에 송치할 수 있는데 사실 학교에서는 그런 범죄가 빈번하지는 않지만 실제 학교에서 상주하고 있는 인력으로서 학교에서 일어날 수 있는 위험 징후가 판단되면 관리자에게 휴직이 필요하다, 분리가 필요하다, 출근을 정지해야 된다 등의 직무 전문가로서의 고견을 제시할 수 있고 그들에게 그러한 책임과 권한을 부여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지금의 학교 전담 경찰관 제도에 대한 비판도 사실은 유명무실한 게 학교 전담 경찰관 학교에 상주하지 않습니다. 보통 10군데 이상의 학교를 경찰관이 담당하고 학교 폭력이라든지 아주 일부 사건에만 개입하기 때문이고요.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이제 퇴직하신 경찰관들이나 또는 지역 어른들이 함께 하시는 여러 가지 학교 안전 지킴이 이런 실버 활동들도 사실은 등하교 시간의 일부 시간에만 활동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교내의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책임감 있는 인지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근본적인 교사는 교육에 집중하고 행정직원은 행정에 집중하고 안전은 안전에 집중할 수 있는 이러한 어떤 역할과 자리가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어떤 근본적인 어떤 대안에 대해서 좀 학교의 안전을 책임지는 어떤 조직 인원이 필요하다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박순 교수, 예. 네, 저도 좀 한 말씀 보태고 네네. 싶습니다. 저는 이번 사건을 보면서 23년에 대전의 한 고등학교에서 정신질환 학생이 교사를 피습했던 사건이 떠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정확히 그 반대의 상황이 벌어진 것이잖아요. 졸업생이 그때는 이제 예, 맞습니다. 거죠. 예, 수업 중이었던 교사를 예, 피습을 예, 했지요. 예. 이렇게 심각한 정신질환을 가진 사람이 저지른 이런 끔찍한 사건은 학교뿐만이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굉장히 여러 차례 반복이 되었고 문제시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대안은 여전히 전무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학교와 교육청에서는 이 교사에 대한 위험성을 감지를 하고 나름의 조치를 취했지만 좀 돌발 행동을 방지하기까지에는 어떤 역부족이고 소홀했던 부분도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따라서 저는 이것을 학교의 문제로만 국한돼서 바라볼 것이 아니라 사회 전반에 걸친 대안 마련이 우선이 되어야 근본적인 해결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앞으로 최소한 학교 안에서만큼은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좀 구체적이고 즉각적인 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백 위원장님께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질환 교원 심의위원회라는 게 있지요. 네. 이렇게 네. 부적격한, 그러니까 학교에서 굉장히 위험한 이런 분들을 배제할 수 있는 그런 심의위원회가 있는데 불구하고 이 지금 가해 교사는 한 번도 열리지 않았다고 해요. 문제 아닙니까 이거? 사실 시청자분들께서도 굉장히 좀 생소한 그런 용어라고 생각합니다. 학교에 있는 저도 좀 굉장히 생소하게 이 말을 좀 요번에 알게 되었는데요. 여기서 질환교원이라고 하는 건 정신적, 신체적 질환으로 장기적, 지속적으로 정상적인 직무 수행이 불가능한 그런 교원을 말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질환교원에 대해서 교직 수행 가능 여부를 심의하기 위해서 대전광역시 교육청이 교육감 소속하에 질환교원 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사실 질환교원위원회는 본래 교원능력개발평가에서 부적격 교사를 걸러내고 조금 더 이제 휴직이라든지 뭐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좀 이제 정상적인 근무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려는 그런 차원에서 좀 만들어졌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게 행정규칙으로 이제 만들어지다 보니까 상위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상위법이 없는 행정규칙이다 보니까 사실상 법적 효력의 차원에서는 유명무실한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강제성이 있겠습니다. 없다. 네, 강제성이 없습니다. 법적 효력이 없기 때문에. 또한 이제 대전광역시 교육청 질환교원 심의위원회 규칙 제3조 2항에서는 본인의 희망에 의하여 병가 또는 휴직 허가를 받아 질환을 치료 또는 요양 중인 교원에 대해서는 질환교원 심의위원회 규칙을 적용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개최를 하지 않은 것이라고 볼 수도 있겠고요. 또 한 가지 저희가 살펴볼 거는 헌법 제31조 6항에 보면 교원의 지위는 법률로 정한다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의 이익을 침해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법률에 의거하지 않으면 제대로 작동되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교사의 입장에서 이 휴직이 길어지고 경제적으로 심리적으로 좀 압박을 받는다라고 했을 때에 이것에 대한 불안감도 굉장히 커질 거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럴 경우에 이제 직권 휴직이나 직권 면직을 이 질환심의위원회에서 만약에 권했을 경우에 소송으로 갈 가능성이 매우 크고요. 그랬을 경우에는 이제 임용권자, 다시 말하면 이제 교육감이 패소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시도교육청에서 쉽게 대응하기 어려운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저도 좀 예. 말씀 드려도 될까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질환교원심의위원회에 대해서 저도 이번 사건을 통해서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현장과는 거리감이 좀 있는 위원회는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일이 있을 때 바로 그 위원회를 열겠다라고 하기까지는 좀 학교 측에서는 부담감이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뭐 그렇기 때문에 뭐 잘했다 이런 이야기는 또 아닙니다. 현장 상황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다만 동료 교사에게 폭력적인 행동을 한 이후에는 이 심의위원회를 열고자 논의가 준비 중이었던 것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좀 더 발빠르게 개최될 수 있도록 앞으로 개선이 꼭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조금 더 의견을 보태자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물론 지금도 직권휴직이라든지 직위 해제를 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것에 대한 관리자의 부담감이 상당한 것이 사실이고 그것을 당하는 교사 입장에서도 굉장한 페널티이기 때문에 문제의 소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주변에 위해를 가하는 고위험군 정신질환 교사의 정상적인 근무가 어렵다라고 판단이 될 경우에는 심의위 상정과 동시에 결과가 나오기까지 출근을 금지할 수 있는 이런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래서 물리적인 분리를 즉시 시킬 수 있는 이런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도 한 가지만 네. 말씀드려도 될까요? 지금 질환교환 심의위원회를 준비 중이었고 이제 절차에 따라 차근차근 준비 중이었다. 교육청도 무대응한 건 아니다라는 걸 기사를 통해 보고 있지만 사실 그 전조 증상이 계속 있었고 폭행을 한 다음에 왜 즉시 분리를 못 하는지에 대한 의문이 계속 있어요. 어제 보도자료를 보니까 김해에서 초등학생을 폭행한 교사가 즉시 분리됐다. 고 기사에 나왔거든요. 왜 김해 교육청은 그렇게 할 수 있는데 대전 교육청은 동료 교사를 폭행했을 때 즉시 분리를 못 하는지에 대해서 저는 계속 의문이 있어요. 이거는 교육청의 제도의 문제인지 의지의 문제인지도 확실히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그런 생각이 좀 들었는데요. 그 가해 교사가 여러 차례 문제의 행동을 일으켰다라고 하는 것은 교사들끼리는 서로 다 알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피할 수 있는 거 어느 정도 대처할 수 있는 거. 그런데 그런 정보들이 과연 학부모나 우리 학생들에게 좀 전해졌을까? 그렇지 않았을 것 같은데, 아니 그런 게 전해졌다면 좀 서로 조심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았을까 싶은데 이제 그런 점들이 좀 아쉽더라고요. 그 아이가 또 그 가해 교사 불러서 갔다고 하니 그런 또 아쉬움이 더 많이 남는 것 같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아쉬움들이 지금 하늘의 아버님께서 또 강력하게 요구하고 계시는 그런 또 그리고 여러 목소들이 모여서 하늘이법이라고 하는 그런 대책 마련 쪽으로 진행이 되고 아주 긍정적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떻게 그러면 이제 앞으로 할 것인가 이런 문제들이 여러 가지 지적이 되어 있는데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를 좀 이제 이어갔으면 싶은데요. 좀 이제 지금까지 나왔던 문제이긴 합니다. 교육부에서는 정신질환 등으로 교직 수행이 곤란한 교원에게 여러 가지 좀 절차를 거쳐서 직권휴직, 그러니까 강제로 직권휴직을 들어가게 하는 등 필요한 조처를 내릴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한 가칭 하늘이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미 여러 좀 언론을 통해서 밝혀진 좀 소개가 된 바 있는데요. 이런 법들이 실효성을 좀 거두려면 어떤 의견들이 좀 필요할지 지금 사실 이게 의견을 모으는 과정이기 때문에 자유로운 의견 개진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의견을 주신다면 교수님께서 먼저. 네. 예. 우선 하늘이 아버님이 하신 말씀처럼 이번 기회에 우리 사회가 학생과 교사가 안전하게 공부하고 생활할 수 있는 학교 환경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말씀에 저도 공감을 하고요. 기존에 아까 오늘 토론에서도 나왔지만 기존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교사의 건강과 직무를 다루고 있는 기존의 제도나 규정들에 대한 이번 기회에 제대로 된 보완을 통해서 정말 학교 현장에 필요한 것들이 즉각적으로 이루어지고 해소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겠고, 두 번째는 가령 예를 들면 교사 안식년 제도, 이런 제도 도입이 필요합니다. 사실 일반인들은 교사는 방학도 있고 그 뭐 좀 편한 직업 아니야라고 생각하지만 저는 감히 말씀드릴 수 있지만 경찰관, 소방관 못지않은 고도의 고강도 직무 스트레스가 있는 직군입니다. 작년에 그 한국 교직원 노동조합에서 했던 설문조사를 보면 한 900명 정도의 교사를 대상으로 했는데 20대부터 50대 교사의 그 업무 소진에 대한 그 서베이 결과를 보면 50대가 57.5%이고 20대, 30대, 40대 모두 70%, 80대를 상회합니다. 이건 무엇을 뜻하냐면 교육 외에도 동료, 교사 직군들하고의 직장 내에서의 여러 가지 갈등이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학생과 학부모하고의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한 굉장히 다양한 소통 과정에서 느끼는 여러 가지 스트레스가 있을 수 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교사는 교육 외에도 그 각종 시도 교육청에서 하다라는 여러 가지 교육 행정 업무에 그들은 스스로 잡무라고 표현할 정도로 이런 고강도의 신체적, 마음적인 어떤 스트레스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방학이 휴식 기간이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방학 때도 출근해서 각자의 업무 등을 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보완하기 위해서는 질병이 있고 정신적인, 마음적인 문제가 있는 일부의 교원들이 신청하는 그 질병과 관련된 휴가 말고 5년에 한 번이라든지 뭐 6년에 한 번이라든지 해서 이 교사분들에게 1년 정도
치료가 필요한 분들은 치료를 하고 교육에 대한 연구가 필요한 분들은 그 기간에 교육과 연구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이런 교사 안식년제도의 도입은 분명히 이분들이 휴식과 이런 그 휴식과 치료를 통해서 이분들이 학기 중에 몇 년간 있어 왔던 이 소진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좀 제도화시킬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런 방향과 함께 무엇보다 또 중요한 건 부적격 교사들, 현장의 교단에서 있으면 안 되는 이 교사들을 배제하는, 좀 확실하게 배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좀 언론에 나오고 있는 바로는 휴직과 관련된 심의위원회에 다양하게 지금과 다르게 다양하게 뭐 동료 교사라든지 학부모라든지 또 뭐 학생까지 참여할 수 있게 하겠다라는 게 지금 언론에서 많이 소개가 되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한 좀 의견들은 어떠신지 좀 궁금합니다. 지금 여야 정에서 하늘입법 발의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내용을 하나하나 파악을 하면서 선생님들은 다시 한번 상처를 받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물론 이 관심을 가지고 대안을 마련해 주시는 것은 감사하지만 이렇게 급하게 추진이 되는 것에 대한 굉장히 우려가 높고요. 그리고 교사 전체를 다 잠재적 범죄자로 인식하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내용들이 많다 보니까 이것은 일반적인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묶음에 속해져 있어서 굉장히 좀 속상한 입장입니다. 그리고 이런 하늘입법이 또 악용이 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섬세한 작업이 필요하다고 봐요. 그 아동학대법이 정말 아이를 보호하기 위해서 필요한 법안인 것은 맞지만 이것이 학교에 적용이 됨으로써 사실 이것으로 선생님들의 교권이 추락이 된 사례가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2의 아동학대가 되지 않을까, 이런 법의 부작용을 낳지 않을까 하는 우려들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하늘입법에는 그 일반 교사들의 권리를 제한하지 않으면서 그 긴급한 상황에 즉각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이 하나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좀 강력한 규정이 담겨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관련 법을 마련할 때에는 꼭 교육 전문가 그리고 의료 전문가 등 그 전문적 의견 수렴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교사 집단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따라서 사회 전반에 걸친 이런 심각한 정신질환을 가진 자의 이런 참극, 이런 것들을 막을 수 있는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학부모님들의 입장은 조금은 다르실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이번에 이런 끔찍한 사건을 저지른 교사는 교단에 절대로 서서 안 되는 사람이라는 것을 모두가 인정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교사가 과연 한 명뿐일까? 사실 학부모들은 불안해요. 그러면 모든 교사를 잠재적 범죄자 취급하는 건 절대 아니고요. 소수의 나쁜 학부모가 있듯이 소수의 자격 없는 교사도 물론 있을 거라는 것을 전제하고 우리가 그걸 인정하고 좀 해결책을 모색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사실 저는 이렇게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사실 어려워요. 자격이 없는 교사라고 하면은 너무 좀 상처받는 분들이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이것에 대한 호칭부터 먼저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고, 그런 교사들을 어떻게 판단할 수 있는지 그거에 대한 객관적인 기준이 지금 없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준부터 차근차근 마련을 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지 갑자기 지금 오늘 발인이에요. 그리고 지금 교사가 치료 중이라 제대로 수사가 이루어지지도 않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하늘이법에 이런 거 넣어야 된다, 이런 거 넣어야 된다, 섣불리 대책을 말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조심스러워요. 지금은 이번 일로 인해서 서로 상처받은 우리 공동체 구성원들이 충분히 애도하고 슬퍼하고 위로하는 시간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지금 전문가들이 이번 사건은 이상동기 범죄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있는데요. 그 일부 사회적 통념과는 달리 이 정신질환이 연관된 것은 전체 30% 정도로
정도로 정신적 이상 소견이 없는 범행이 오히려 더 많다고 합니다. 제가 조사를 한 결과거든요. 그래서 지금 계속 이 정신질환에만 초점을 맞춰서 해결하려는 시도도 좀 위험하다고 보고요. 또 졸속으로 추진되는 법안도 상당히 우려스럽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서둘러서 막 대책을 너도나도 말하는 것보다는 학부모, 교사, 학교 구성원, 전문가 집단이 의견을 폭넓게 이야기하고 그것들이 수렴될 수 있는 과정이 충분히 보장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분이 의견은 좀 다른 듯 보이지만 어쨌든 차분하게 급하게 가지 말아야 된다라는 게 공통점인 것 같고, 또 하나의 공통점은 어쨌든 현장 교단에 있는 부적격 용어 아까 선택을 이제 또 좀 더 합의가 필요하다고 하셨지만 일단 부적격 교사로 표현하겠습니다. 네. 부적격 교사들을 빠르게 배제할 수 있는, 현장에서 배제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 그런 대신 필요하다라고 하는 건 공통점인 것 같습니다. 네. 우리 백 위원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떠십니까? 그러니까 현장에서 교단에서 즉각적으로 부적격자 교사를 빠르게 배제할 수 있는 방법, 현실적인 대책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사실 저는 이번 사건이 교육청과 학교의 좀 온정주의 그리고 리더십의 부재 이런 것들이 좀 함께 작용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전조 증상이 있었고 여기서 또 하인리 법칙을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좀 학생과 교사의 안전을 위해서 온정주의로 계속 좀 해결을 미뤄뒀던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뒤늦은 조치이지만 이제 질환교원심의위원회라든지 질병휴직위원회 요거를 좀 법정기구로 만들어서 질환으로 인해서 정상적인 교직 수행이 어려운 교원들에게 휴직을 권고하고 좀 학교에서, 그러니까 학생들과 분리하는 것도 좀 저는 불충분하다고 생각하거든요. 학교라고 하는 공간에서 일단은 좀 분리시키는 것이 좀 필요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도 좀 듭니다. 다만 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어떤 동료 평가라든지 근무 평가, 그러니까 사실 학생까지 이렇게 참여하는 건 조금 어렵지만 이걸 좀 제도적으로 보완을 한다면 동료 평가나 근무 평가 등을 통해서 조금 문제가 심각한 그런 교원에 대해서는 엄중 경고할 수 있는 시스템, 이런 것들도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고요. 그것이 오히려 교직 사회를 조금 더 건강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선생님들이 좀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질환이 좀 길어져서 복직이 어려워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런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서 휴직 기간에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또 치유와 회복을 돕는 그런 시스템이 마련될 필요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 교수님, 네. 지금 토론 중에도 좀 나왔던 용어들이 뭐 이렇게 가해 교사가 네. 심각한 정신질환, 네.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네. 더 자세한 건 조사를 해보고 수사를 해봐야 되겠지만 심각한 정신질환에 의해서 그런 범죄를 했다라는 것과 그렇지 않고 계획적이고 아주 주도범죄력이 약한 상태를 골라서 그런 범죄를 했다, 계획범죄를 했다라고 하는 것들이 그 입장이 향후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크게 작용하는 겁니까? 차이가 큰 상당히 겁니까? 크게 작용을 합니다. 사실은 지금까지 밝혀진 정황으로 볼 때 이분은 아주 심각한 마음의 문제, 정신 건강의 문제로 이 현실을 판단하기 힘든 그런 상태가 아니었다고 볼 수 있는 여러 정황 증거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최종적으로 이 사건에 대해서 최종적인 형사법적 판단을 하게 되는 법원에서는 심신미약을 인정하기 어려운 초기의 정황 증거들이 있습니다. 다만 지금 이 피의자의 어떤 감정이나 정확한 진단 등에 대해서 이제 수사기관은 그것을 정확하게 밝혀내야겠지만 당시의 범행으로 볼 때 이분은 소위 말하는 정신질환에 의한 망상적인 어떤 그 현실과 괴리되는 상태에서 일으켰다, 이 범행을 일으켰다, 혹은 아주 계획적인 범행으로 저 학생을 또는 불특정 다수를 살해해야겠다라는 의도, 이런 것들을 지금 논의하기는 한계가 있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아까도 오늘 토론에서도 나왔지만 이 사건에 대한 명백한 이 사건에 대한 어떤 실체적 진실을 발견한 것과 동시에 향후에 우리 사회는 또는 여당과 야당과 정부는 연내에 이러한 졸속적인 어떤 절차와 과정을 통해서 입법적인 대책을 내놓을 것이 아니라 이 사건을 면밀하게 들어보고 난 이후에 교사, 학부모, 그리고 각급 의료 전문가, 심리 상담 전문가 이런 분들이 함께 이러한 관련된 제도나 규정과 또는 학생을 보호하고 교사를 보호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에 대해서
정말 수십 회, 수백 회의 공청회나 토론회 등을 통해서 그리고 입법을 담당하는 관련 부처에 있는 분들도 아주 교육은 100년 대계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사회의 우리 국가의 미래이지 않습니까? 굉장히 이것이 몇 년이 걸릴지언정 이런 장기적인 대책이 필요하겠고 범죄의 원인과 이것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이 주도 면밀하게 아마 수사를 하고 이 결과를 내놓을 것이기 때문에 차분히 기다려보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런 질문을 좀 드린 이유는 학교에서 이제 우울증은 마음의 감기라고 해서 사실 교사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지금 앓고 있는데 이 사건이 자칫 뭐 우울증에 의한 사건이다 이렇게 버리면 그분들의 이렇게 치부해 버리면 네, 그분들에게 가는 굉장히 큰 압박감 내지는 좀 그런 시선들이 있기 때문에 우린 그런 토론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네. 우울증과 이 사건은 좀 다른 것 같고 네, 이 사건은 어떤 계획적이고 범죄적인 계획적 주도 면밀하게 준비한 그런 정황들이 좀 많이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그러니까 아까 용어 선택이 부적격 네. 현장의 교단의 속에는 부적격해 보이는 그런 분들을 빠르게 배제할 수 있는 네, 그런 대책들을 논의하는 게 지금 생산적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말씀을 좀 들었고요. 이런 안타까운 참사 더 이상 당연히 있으면 안 되겠고요. 반드시 막기 위해서는 어떤 학교 안전 시스템이 학교 뭐 교사와 또 학생들을 위해서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이런 총체적 점검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이런 점검 어떤 부분이 좀 필요할지 우리 박소영 실장님께서 먼저 좀 말씀해 주시죠. 밖에서는 학교가 가장 안전하다라고 말씀들 하고 계십니다. 네, 죄송하지만 선생님들은 거기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네, 따라서 그 전제를 다시 하고 법, 규정, 매뉴얼 그리고 물리적인 환경까지 꼼꼼하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발 천천히 심사숙고해서 꼼꼼하게 방안을 마련을 했으면 좋겠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사건이 그 우울증을 가진 사람들의 범주까지 확대되다 보니까 그런 질환을 가진 교사 그리고 일반인들까지에게도 또 다른 혐오라든지 불신을 낳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면 치료가 필요한 사람들 또는 치료를 한번 받아볼까 이렇게 했던 사람들이 숨어버릴 수가 있다. 이렇게 내가 정신질환이 있으면 나에게 불이익이 당할 수도 있구나 이런 인식이 자리 잡을까 봐 저는 굉장히 우려스럽기 때문에 이 점을 우리 같이 인식을 하고 좀 더 주의 깊게 이야기 나누고 말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차분하게 정확한 진단과 해결책을 제시해야 된다라는 네, 말씀. 그리고 매도하지 않는 사회적인 분위기. 이번 사건으로 인해서 선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네, 맞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우리 강 회장님께서는 어떤 조언을 주시겠습니까? 네. 이거는 한번 짚고 넘어가고 싶은 문제였는데요. 사건 발생 이후에 돌봄 전담사가 왜 끝까지 보호자에게 아이를 인계하지 않았냐라는 질문들을 많이 봤어요. 그런데 지금 학교 돌봄은 전담사 한 명이 약 20명 정도의 아이들을 돌봐야 되는데 수업처럼 스케줄이 딱딱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아이 한 명 한 명마다 스케줄이 다 다릅니다. 방과 후 스케줄, 간식, 하원 스케줄을 한 명 한 명 다 다른 걸 맞춰서 책임져서 챙겨야 되기 때문에 한 명씩 보호자에게 계속 인계하기가 어려운 그런 구조예요. 구조 자체가. 그래서 보통은 1층 현관문을 잠궈둡니다. 그리고 보호자가 아래층에서 인터폰을 하면 화면을 돌봄 전담사가 확인한 다음에 아이를 교실 밖으로 내보내요. 그러면은 정말 짧은 시간에 현관까지 이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루어지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그 짧은 시간에 사건이 벌어진 거잖아요. 근데 아이들은 그 학교 시간뿐만이 아니라 학교 내에서 방과 후 교실도 이동을 하고 화장실도 혼자 가고요. 그리고 보건실도 혼자 갑니다. 그런 경우에, 그러니까 이번 사건 이후에 정말 이렇게 학교 내에서 잠깐의 시간 동안도 아이를 혼자 두지 말아야 된다. 또는 성인과 아이 둘이 있으면 절대 안 된다. 이런 목소리가 있다면 결국 이거는 아이를 한 명 한 명 케어할 수 있도록 인력을 대거 투입하는 방법밖에 없거든요. 그게 정말 가능할까? 이런 의문이 들고요. 저는 이 사건의 핵심이 전조 증상이
있었기 때문에 막을 수 있었다는 거라고 봐요. 그런 위험한 교사를 방치했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한 거고 그 부분을 해결하려는 데 중점을 둬야 해결책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꼼꼼한 제도를 마련한다고 하더라도 지금처럼 교육청의 안전 불감증이 지속된다면 심각한 사건, 사고들이 끊이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각성이 최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고요. 학폭법이나 교권 관련 법 개정을 졸속으로 추진했지만 우리 학교 현장은 하나도 변한 게 없습니다. 오히려 더 구성원들이 고통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번만큼은 정말 저희가 심사숙고해서 제도와 법안과 여러 가지 대안을 마련하는 그런 시작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돌봄이 사실 정부가 굉장히 강조하고 확대하겠다고 한 것이잖아요. 안심하고 맡겨라, 안전한 학교에 맡겨라라고 한 부분인데 오히려 지금 이번 이 돌봄 그 교실 과정에서 그런 사건이 발생하다 보니까 굉장히 좀 불안이 커지고 대책 마련도 시급하다는 말씀 주신 것 같습니다. 우리 백 위원장님께서는 어떤 의견 갖고 계십니까? 첫 번째는 이제 교원의 정신건강관리 시스템을 반드시 도입할 필요가 있다라고 봅니다. 물론 이제 교사들이 잠재적으로 다 우울증이나 정신질환을 갖고 있다라는 것을 전제하고 말씀드리는 건 절대 아니고요. 교사들은 학생들과 직접 상호작용을 하고 또 아이들을 지켜줘야 되는 슈퍼맨의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 과정에서 정신적으로나 신체적으로 고통을 호소하는 그런 교사들도 예전보다 점점 많아지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선생님들이 언제든지 정신적인 그런 건강 평가와 또 전문 상담, 치료를 안전하게 또 어느 때든 쉽게 받을 수 있는 그런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요. 특히 이제 정신질환 등으로 휴직한 선생님들에 대해서는 교육청과 또 의료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모니터링을 하는 그런 집단이 좀 구성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어느 정도 호전이 됐는지 또 앞으로 복귀했을 때 직무 수행이 가능한지 이 여부도 계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그런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교사의 질환으로 인해서 휴직한 교사에 대해서 복직 절차, 요거를 좀 개선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늘이법이라고 해서 이제 예전에 무슨 참사만 발생하면 이제 이름을 딴 법을 만드는데 사실 새로운 법을 만들기보다는 기존에 있는 법들을 좀 잘 개선하는 게 전 중요하다고 보는데 현재 이제 휴직을 한 교사가 복직하는 과정에서의 법적인 어떤 제도적인 허점들이 발견이 됐습니다. 이것을 좀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이제 전문의 소견서 제출 정도로 끝날 게 아니라 질병휴직위원회라는 기존에 있던 조직을 제대로 좀 활용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일정 기간 업무 적응 상태를 평가하는 절차, 이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교사가 복귀 준비 상태가 잘 되어 있는가, 이거를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걸 위해서는 사실 교육당국이나 지역사회가 굉장히 많이 지원하고 관심을 좀 가져야 됩니다. 돌봄이라든지 늘봄 같은 경우에도 지역사회가 함께하지 않으면 학교 혼자서 할 수가 없는 그런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학교 수업을 마친 아동들이 보호자에게 직접 인계될 수 있도록 우리 사회가 그렇게 해줄 수 없다면 그 빈틈을 지역사회나 교육당국 그리고 정부가 행정적, 재정적으로 메꿔줘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교사들이 어떤 정신건강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함께 복직했을 때 그 절차를 좀 더 꼼꼼하게 따져봐야 된다. 그리고 학교에만 맡겨둘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가 나서야 된다라는 대책 말씀해 주셨고요. 이도선 교수님. 예, 저는 이제 그런 관점도 생각해봤습니다. 지금 일부 언론에서 뭐 우울증 교사 그러면 이제 우울증이라는 것은 정말 가벼운 언제든지 일상생활이 가능한데 스스로의 관리로 지금 잘 그것을 이겨내고 있는 많은 분들, 한 90%가 넘는 분들은 이 우울증에 대해서 심각하지 않거든요. 다만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것이 우울증이 되었든 어떤 특정 시기에 아주 그 압박이 가해지는 어떤 고도의 어떤 스트레스로 인한 그런 공격적이고 폭력적인 상황이 제어되지 않는 이번에 이런 이상 동기 징후가 아주 많습니다만은 이러한 범행에 이르기까지 우리 사회 전반적인 손실을 좀 막아내자라는 취지에서 타인을 공격하고 폭력하는 교사와 학생에서 벗어나서 스스로를 자해하는 경우들도 막아야 됩니다. 그러니까는 예를 들면 우울증으로 여러 가지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학생과 교사, 그러면 이것을 좀 더 확대하면 우리 사회에 소위 말하는 히어로 직군에 계시는 분들,
경찰관, 소방관, 의료인들, 그다음에 교사 등 우리 사회 많은 분들이 겪고 있는 이런 전반적인 어떤 마음의 어려움과 또는 타인에 대해서 위협적인 행동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부분들을 고려할 수 있는 예를 들면 광역권 트라우마 센터라든지 이런 것들이 선거 때마다 가끔 등장하는 표심을 잡기 위한 정책 공약에만 머무르고 있는데 이제는 마음의 건강을 전 국민의 마음의 건강을 돌볼 수 있는 뭐 광역권, 지자체권의 트라우마 센터를 통해서 우리 사실 의료 보장 체계가 잘 되어 있는 국가이지 않습니까? 내가 몸이 아프면 언제든지 감기로 병원에 갈 수 있듯이 내가 요즘에 우울하다, 내가 요즘 학교에 가기 싫다, 내가 요즘에 근무하기 싫다, 요즘에 동료들한테 화가 나서 해코지를 하고 싶다 이런 모든 사람들이 스스로의 판단이든 주변 동료의 권유든 간에 언제든지 그런 마음의 건강을 돌볼 수 있는 이런 그 제도화된 어떤 시설들을 제공해서 그 문턱을 낮춰서 우리 사회가 전반적으로 건강한 사회를 지향할 수 있는 그런 또 논의의 담론이 되는 기회가 되기를 저는 희망합니다. 네. 그런 질환이나 그 마음의 아픔을 갖고 있는 분들이 숨지 말고 예. 좀 더 양성화해서 우리 사회가 전체적으로 좀 관심을 갖고 네.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찾자라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늘양의 아버지는 앞으로 제2의 하늘이가 나오지 않도록 하늘이법을 만들어 심신미약 교사들이 치료받을 수 있게 해달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늘이 무너질 것 같은 슬픔을 우리 사회를 바꾸는 원동력으로 삼는 유족들의 눈물겨운 노력에 감사하면서도 한편으론 우리 다른 어른들이 더 각성해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학교의 아동보호체계 전반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학교가 학생들과 학부모들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 사회 모두가 관심을 갖고 각자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합니다. 대전 MBC는 김하늘 양과 유족들을 잊지 않겠습니다. 대전 MBC 시시각각 오늘 순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